트럼프 대통령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누굴까요? 로널드 레이건? 앤드류 잭슨? 아닙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롤모델처럼 여기고 있는 대통령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주니어입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기는 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첫 임기 때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맥킨리 대통령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Tariff King, 관세 왕. 그리고 이 맥킨리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저평가된 대통령 중에 한 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무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맥킨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지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1843년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1890년 선거에서 하원 의석 자리를 뺏기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지사로 있다가 1896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1897년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재선에도 성공을 하는데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 자리를 승계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으로 기록을 가지고 있죠. 맥킨리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키워드를 조금 뽑아봤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관세, 또 하나는 제국주의. 맥킨리 대통령은 하원 의원 시절부터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관세를 굉장히 옹호했던 인물입니다. 미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관세를 높게 매겨서 미국 제품을 쓰게 하고 그래서 제조업을 발전을 시키고 탄탄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노동자 계급도 월급도 잘 받고 또 오르기도 하고 조금 살만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관세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1890년 10월 1일 당시 하원의 세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맥킨리가 관세법안을 제안을 하고 이걸 통과를 시키죠. 그 관세법안 이름이 맥킨리 Tariff Act입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최대 50% 가까이 관세를 인상을 하는 법안이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수입 제품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발맞춰서 국내에서 만든 제품들도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거 이 맥킨리가 만들어 놓은 법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못 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마침 그 해에 또 중간 선거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공화당이 179대 152로 하원을 잡고 있었는데 그해 중간 선거를 치르면서 쫄딱 망합니다. 90석이 넘는 의석을 빼앗기면서 그야말로 대패배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선거에서 맥킨리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정치 운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업가였던 마크 한나라는 사람이 맥킨리 의원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나가라! 그러면서 정치 자금도 대주고 여러 가지 선거 이런 것도 봐주고 하면서 결국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1896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죠. 사실 미국 대통령사라든지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1896년 대통령 선거는 상당히 흥미로운 케이스이긴 합니다. 소위 해밀턴이안 대 제퍼소니안의 격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호무역주의, 관세, 제조업과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졌던 맥킨리가 해밀턴이안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상대방 후보였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중앙정부와 엘리트들을 불신을 하고 그리고 농업을 발전을 시키고 농부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제퍼소니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결의 중심에는 사실 그동안 정치 싸움의 주제였었던 금과 은 관련한 통화 시스템 그리고 이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계급 간의 갈등이 녹여져 있었습니다. 1873년 미국은 금 본위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은화 주조를 중단을 합니다. 금의 보유량에 의존을 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건데요.
이제 금을 채굴하는 것이 사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그냥 파면은 금이 다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남북전쟁이 끝나고 19세기 말이 되면서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급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금 공급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화폐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났죠. 그렇게 되니까 화폐의 실질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되고 물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 바로 농민들이었어요. 농산물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 농업을 위해서 여러 대출을 받고 빚을 지고 있었는데 화폐 실질 가치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였죠. 반면에 금융업자라든지 채권자라든지 자본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서부,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 노동자들이 이른바 자유은화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금뿐이 아니라 은도 화폐로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은의 가치를 금의 16분의 1로 책정을 해서 화폐 공급을 하자라는 것이었죠. 지금식으로 금만 다루는 금본위제로 가는 것은 사실상 저 동부에 잘 사는 금융가라든지 산업가라든지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게 정말 당시에 핫한 주제가 되는데요. 맥키니 대통령은 금본위제, 관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브라이언은 금과 은을 모두 채택하는 이중본위제를 주장을 하고 자유은화운동을 지지를 했죠. 사실 이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 미국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포퓰리스트 정치인입니다. 워낙에 주장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던 사업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맥킨리한테 전부 다 달려가서 표를 주고 정치 자금을 주기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연설을 기가 막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좀 전설적인 연설 중에 하나다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의 1896년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했었던 연설입니다. 거기서 브라이언이 이런 말을 했죠. 금으로 된 십자가에 인류를 못 박게 두어서는 안 된다. 금본위제를 반대하면서 했었던 연설입니다. 선거에서는 맥킨리가 승리를 합니다. 선거인단 수로 따졌을 때 271대 176, 상당히 큰 승리였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그 당시 선거 결과를 미국 지도로 색칠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지금의 결과와 색깔이 거의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맥킨리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자유은하 운동도 타격을 받게 되고요. 결국 1900년에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채택을 하게 되죠. 근데 다행히도 캐나다, 남아프리카, 알래스카 등지에서 금이 발견되고 또 유입이 되면서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정이 됩니다. 또 맥킨리는 당선하고 난 후에 자신의 공약대로 관세 법안을 추진을 했는데요. 이때 통과된 법안의 이름이 딩리 테리프 액트입니다. 관세를 50%대까지 정말 높게 올린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처음에 보낼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들이 우리 지역도 좀 보호해야 되니까 요 품목도 관세, 저 품목도 관세 이러면서 점점 관세가 늘어지고 또 비율도 높아졌다고 하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진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맥키니 대통령 때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897년부터 1907년 동안 25% 정도 상승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사실상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호황을 누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끌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맥키니 대통령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제국주의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5만 군데 일이 있으면 가서 개입도 하고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하는 그런 나라죠. 근데 원래 미국은 고립주의를 지향했었던 나라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서 이임사를 보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미국은 외국 세계의 그 어떤 국가와도 영구적인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고 미국은 얽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 그랬냐?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지만 당시의 미국은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한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독립은 하긴 했는데 언제 다시 유럽의 열강들이 와서 차지하려고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 또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하고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가 프랑스랑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끼리 갈등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이런 이임사를 남긴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미국은 이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서쪽으로 개척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행을 했었지만요. 그런데 그랬었던 미국의 고립주의 성향이 1890년대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밖의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학계라든지 또 군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프레데릭 잭슨 터너 같은 역사학자라든지, 그리고 밀떡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알프레드 마한 제독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1893년 시카고에서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터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새로운 세기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복할 개척지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알프레드 마한은 앞으로는 강력한 해군, 상선, 그리고 식민지가 없이는 그 어떤 국가도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본인의 책이라든지 논문에서 수차례 밝혔죠. 그러면서 미국 팽창주의를 주장을 했는데요. 그 주장을 착실하게 따랐었던 인물이 바로 윌리엄 맥킨리, 그리고 그의 부통령이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티오도어 루즈벨트였습니다. 맥킨리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훌륭했다라는 평가 중에서 당연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외교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높이고 해외 영토도 확장을 했다라는 것도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당시 미국의 농업과 산업 생산량이 이미 내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초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경제 불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내다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 열강들이 그랬듯이 본인들도 식민지를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맥킨리였고요. 그리고 그런 맥킨리의 행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미국 스페인 전쟁이었죠.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괌,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할양받게 되고, 그리고 1930년대까지 쿠바를 미국의 보호령으로 두게 되죠. 이후에 필리핀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 있었을 때 미군이 개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행보를 비난을 했었는데 그들과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냐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맥키니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대통령직에 오른 티오도어 루즈벨트 역시 맥키니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티오도어 루즈벨트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미국 스페인 전쟁을 정말 강력하게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해군 차관보였는데 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젊은이들을 자원병으로 모으고 조직을 해서 러프라이더스라는 이름으로 이 전쟁에 참전을 하기도 했죠. 또 미국의 강력한 해군력을 보여주겠다면서 The Great White Fleet이라는 함대로 순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맥킨리 그리고 티오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마친 후에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적인 성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창을 했었던 국제연맹.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주창을 했는데 미국은 들어가질 못합니다. 미국의 상원에서 비준을 해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이후에는 다시 고립주의적인 성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미국을 다시금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고 패권국으로 만든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이죠.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서 바로 다음 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자리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맥킨리 대통령을 존경하고 또 롤모델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무래도 관세와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또 미국 역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제국주의 행보를 보였던 맥킨리였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도 보이는데요. 물론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국주의 행보를 보이는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맥킨리 대통령을 좋아한다면 우리 패권 내려놓고 그냥 고립주의로 돌아가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 거야. 이거는 어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다른 국가가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국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한다? 절대로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성격을 봤을 때 글쎄요.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은 터프하고 강한 힘을 보여주는 최강대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